안녕하십니까. 텔릿 마케팅을 맡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텔릿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국내 및 글로벌 5G 현황과 모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텔릿에서 국내 영업을 총괄하고 계신 김희철 상무님과 5G의 실제 현황과 실질적인 유스케이스들, 그리고 제품을 설계할 때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통신 모듈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희철 상무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텔릿 코리아 한국 영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온라인 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텔릿의 5G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5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5G에 대한 간단한 개념, 기본 개념들이고요. 두 번째는 5G의 솔루션, 텔릿이 어떤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표준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재 한국 시장의 그 5G 관련 주요 마켓 이슈와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5G 솔루션을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위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G는 이제 4G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광대역의 어떤 그 데이터 레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1세대는 잘 아시다시피 아날로그 기반이었고요. 아날로그 기반의 우리 1세대 통신에서는 주로 음성 위주로만 인제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다가 1990년도 초반부터 인제 2G 디지털로 인제 바뀌기 시작했죠. 당시 인제 2G 디지털로는 GSM이나 CDMA 같은 기술들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1 세대에서 2 세대로 이 변화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이유는 무선 접속 기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는 중요한 차이점도 있지만 여러분의 그 사용 행태가 기존의 음성에서 음성 음성과 문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으로 변화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2G에서 3G로의 변화가 2000년도 초중반에 인제 진행이 됐는데요. 2G에서 3G는 아주 혁신적인 발전이라기보다는 기존의 2G, CDMA 기술을 광대역화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광대역화라는 거는 채널 대역폭을 더 넓은 거를 쓰는 거로 의미하는데요. 이 넓은 채널 대역폭을 이용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혁신이라기보다는 좀 이볼루셔널한 어떤 그런 발전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4G는 2009년도에 상용화가 최초로 됐고 우리나라는 2011년에 상용화가 됐죠. 근데 3G에서 4G로의 이 변화는 또 한 번의 혁신 과정을 거칩니다. 2G, 3G에서 사용되던 CDMA 기술이라는 그 무선 접속 기술을 버리고 4G LTE부터는 OFDM이라는 새로운 무선 접속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이제 4G부터 본격적으로 동영상이라는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게 됐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4G에서 5G의 변화인데요. 이 4G에서 5G의 변화는 혁신적인 발전이라기보다는 진화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G의 무선 접속 기술이 4G LTE와 동일한 OFDM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2G에서 3G로 변화했듯이 4G에서 5G도 더 넓은 채널 대역폭을 이용을 함으로써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5G는 4G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다음에 더 넓은 채널 대역폭을 이용해서 고속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달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앞전에 인제 제가 5G가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넓은 채널 대역폭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5G의 특성에는 크게 보면 3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첫 번째가 Enhanced Mobile Broadband라는 고속 데이터 전송 속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URLLC, Ultra 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이라는 초저지연 통신 특성이 있고요. 세 번째가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의 약자인 MMTC가 있겠는데, 이 MMTC는 사물 인터넷 전용망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ITU라는 그 전 세계 표준화 기관이, 유엔 산하의 표준화 기관이 5G라는 기술의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세 가지로 설정을 했다. 첫 번째가 초고속, 두 번째가 초저지연, 세 번째가 사물 인터넷.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만약에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중요하다기보다는 5G의 굉장히 유니크한 속성이 어떤 거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URLLC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eMBB 초고속 데이터 전송의 경우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서 계속 추구해 왔던 어떤 속성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물 인터넷 전용망 기술은 사실 LTE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LTE의 cat1이나 cat-M1이나 cat-MB1 같은 기술들이 이미 존재를 했었죠. 따라서 eMBB와 MMTC는 기존의 LTE에서 서비스되던 어떤 특성들을 더 발전시킨 개념입니다만 URLLC는 기존의 다른 세대의 기술에 비해서 5G가 애초 성능 목표로 잡았다는 점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eMBB 관점에서 보면 5G는 정지 상태에서 한 20Gbps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URLLC는 무선 구간에서 1ms 이하의 지연을 타겟팅하고 있고, MMTC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지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단말의 수가 기존 LTE 대비 10배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것은 지금 이 3GPP의 이 표준의 발전을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3GPP가 지금 현재 이동통신 관련된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표준화하고 있는 산업 표준 기관입니다. LTE는 릴리즈 8번부터가 이제 LTE였고요. 그다음에 릴리즈 10이 LTA, 그다음에 릴리즈 13번, 14번이 LTA 프로, 그다음에 릴리즈 15부터가 5G가 되겠습니다. 릴리즈 15 다음에는 당연히 릴리즈 16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릴리즈 17이 이제 다가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살펴보되, 여기서 인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G의 기술 표준이 릴리즈 15 번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릴리즈 15 번에서 5G는 앞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속성 중에 eMBB에 포커스된 표준이고, 릴리즈 16에서 인제 URLLC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릴리즈 17에서 기존의 릴리즈 15나 16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다른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서는 인제 5G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5G 네트워크 구조는 크게 보면 NSA, Non-Standalone 이라는 NSA 구조와 SA, Standalone이라는 두 가지 구조로 이렇게 나뉘는데, 가운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NSA의 경우에는 코어 장비, 그러니까 교환 장비가 기존의 LTE 기반의 교환기를 활용을 하고요. LTE 기반의 교환기에 LTE 기지국 또는 5G 기지국이 연결된 형태로 서비스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NSA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LTE 코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LTE 교환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URLLC를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5G는 대부분 이제 NSA 기반인데, 현재 우리나라 이통 3사가 SK텔레콤이나 KT나 LG플러스가 NSA 기반의 네트워크를 SA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러분도 SA 기반의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앞전에 이제 NSA가 LTE 교환기에다가 LTE 기지국 또는 5G 기지국을 연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SA의 경우에는 5G 교환기에다가 이제 5G 기지국을 연결하는 형태이고, 이것에서 더 발전을 한다면 5G 교환기에 LTE 기지국과 5G 기지국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도 갈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가져갈지는
사업자의 이동통신 사업자의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5G 우리나라 5G망이 NSA 기반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점과 그다음에 SK텔레콤이나 KT나 LG플러스와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현재 NSA 기반의 네트워크를 SA 기반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인제 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NSA에서는 인제 그 URLLC가 지원되기 힘든 구조, 즉 eMBB만 지원 가능한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URLLC가 앞전에 제가 5G 속성 중에 가장 유니크한 5G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 URLLC를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SA 구조여야 하고요, 망이. 여기서 얘기하는 SA 구조는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5G 교환기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릴리즈 16의 표준이 들어와야 됩니다. 릴리즈 16번 표준이 돼야만 인제 URLLC가 지원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라는 ISP의 클라우드 서버를 교환기나 기지국단으로 전진 배치 인제 소규모로 전진 배치시키는 것을 인제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요. SA와 릴리즈 16과 그다음에 MEC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URLLC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요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텔릿의 5G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언론 등을 통해서 텔릿의 5G 개발 소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텔릿은 5G 모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업이고요. 특히 텔릿이 보유하고 있는 모듈이 크게 두 종류인데요. 첫 번째가 FN980M이라는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하는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FN980이라는 Sub-6 only만 지원하는 모듈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 다 M.2 데이터 카드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그 메인 PCB에다가 커넥터를 두고 이렇게 탈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N980M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아직까지도 유일한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하는 모듈이 되겠고요. 이미 SK텔레콤의 인증은 작년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텔릿은 이 밀리미터 웨이브뿐만 아니라 SA 기능을 최초로 지원한 모듈 기업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SA 역시 국내 SK텔레콤의 인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모듈을 왜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하는 모듈과 FN980이라는 밀리미터 웨이브가 빠진 Sub-6 only 모듈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프로덕트 플래닝을 했느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것은 모듈의 어떤 비용적인 측면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밀리미터 웨이브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내는 28GHz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파가 주파수가 매우 높다 보니까 전파의 회절성이 좀 떨어지고, 회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제 커버리지가 좀 낮게 나오는 특성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국내 이동통신 3 사가 밀리미터 웨이브보다는 아무래도 Sub-6 위주로 5G 망을 구축하고 있고, 밀리미터 웨이브의 경우에는 트래픽이 아주 밀집한 지역, 예를 들면 뭐 서울의 강남역이라든가 삼성역이라든가 이런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 핫스팟 위주로 인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이 Sub-6, 즉 우리나라는 인제 Sub-6 주파수로 3.5GHz를 할당했는데, 이 Sub-6 위주의 5G가 오히려 더 시장성이 클 걸로 예상이 되고요. 모듈의 비용적인 관점에서도 아무래도 밀리미터 웨이브가 빠지다 보니까 FN980이라는 모듈이 FN980M보다는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인 측면이 좀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저희가 FN980M이라는 모듈을 이용을 해서 만든 인더스트리얼 라우터입니다. 이 라우터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산업 표준에 맞게 이더넷과 USB를 지원하는 형태이고요. 와이파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터의 경우는 5G를 백홀로 이용을 하면서 이더넷 또는 USB로 디바이스와의 커넥션을 성립시키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올해는 이 제품과 더불어서 인더스트리얼 이런 형태의 라우터가 아닌 컨슈머 형태의 라우터도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올 3 분기 정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 잘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어 그 화이트 커버의 상단에 보시면 4 개의 어떤 회색 포인트가 보이실 텐데요. 이 4 개가 바로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가 위치한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퀄컴의 QTM525 또는 527을 인제 사용해서 상용화하실 수 있는데 QTM525의 경우는 인제 QTM527 대비해서 인제 출력이 쪼끔 낮은 어떤 그런 제품의 형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만든 이 라우터에는 QTM525가 4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유사한 어떤 그런 디바이스를 설계를 하신다면 반드시 4 개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 큐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는 최소 2개 정도 또는 만약에 굉장히 전파 수신이 잘 돼야 되는 어떤 환경이라면 4개 정도를 넣으시면 되는데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의 이 프론트 엔드 모듈도 조금 인제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좀 비용이 낮은 어떤 디바이스를 타겟팅하신다면 밀리미터 웨이브 2개 정도로 설계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밀리미터 웨이브 없이 sub-6로 할 경우에는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FM980 이라는 모듈을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저렴한 형태로 디바이스를 설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텔릿은 모듈을 개발하는 기업이지 이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바이스를 저희가 만들었던 이유는 고객분들에게 저희가 이러한 기술력이 있다는 거를 인제 확신시켜 드리는 점, 그다음에 고객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레퍼런스 디자인을 제공을 하면서 서비스의 확장성, 즉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제품을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당사의 현재 있는 로드맵이 아닌 향후의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에 출시된 거 기준으로 보시면 FM980M이라는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하는 5G 모듈과 FM980 이라는 sub-6 only의 모듈 두 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 릴리즈 16 기반의 제품이 인제 빠르면 2 분기 말 또는 늦어도 3 분기에 인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릴리즈 15번과 16번의 가장 큰 차이는 앞전에 제가 간략하게 언급드렸다시피 릴리즈 15의 경우, 릴리즈 15번의 경우에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만 지원하는 데 반해서 릴리즈 16번은 이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초저지연 특성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고요. 현재 텔릿은 QTM QTM은 이제 안테나죠. 퀄컴의 X62와 65 플랫폼을 가지고 릴리즈 16 기반의 제품을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릴리즈 16의 경우에는 작년 7월 달에 규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작년 7월 달에 규격이 완료가 되면 통상 퀄컴이나 인텔 같은 회사들이 이 칩을 설계하는데 또는 최적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최소 6 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퀄컴의 칩을 받아서 텔릿 같은 회사들이 어떤 모듈이나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또는 인증을 받는데 최소 6 개월이 소요가 돼서 특정 표준이 완료가 된 이후에 약 1년 정도가 되어야 새로운 표준이 적용된 기술들이 시장에 이렇게 풀리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표준화 자체도 좀 지연이 됐을 뿐더러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도 지연 요소가 상당 부분 있어서 이 퀄컴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어 이 릴리즈 16번을 지원하는 X6이나 또는 65 칩들이 올해 9월 달에 첫 번째 샘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9월 달에 나오는 샘플을 가지고 간혹 일부 모듈 국내 중소 모듈사들이 올해 말이나 또는 내년 초에 그 5G 모듈을 X62 또는 65 기반으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인제 발표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건 인제 각사의 개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를 어필하기 위함이겠지만
저희 회사가 이 X55 기반으로 이 FM980M이나 또는 FM980 개발한 경험에 따르면 아직까지 5G망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예를 들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NSA망을 SA로 바꾸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밀리미터 웨이브와 sub-6 간의 핸드오프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퀄컴이 올해 9월 달에 그 최초 샘플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모듈 기반으로 보시면 안정화되는 기간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빨라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2 분기 말이나 또는 3 분기 초가 돼야 모듈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확산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릴리즈 16번 다음에는 당연히 릴리즈 17번일 텐데요. 이 릴리즈 17번은 2023년 정도, 좀 아직까지 먼 얘기죠. 2023년 정도를 타겟팅해서 지금 퀄컴과 또 다른 어떤 그 베이스밴드 회사들과 개발 협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제가 인제 퀄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텔릿은 퀄컴을 위주로 지금 현재 5G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퀄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칩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인제 X55라는 칩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X62라는 칩과 65라는 칩이 있는데, X55라는 칩과 6265의 차이는 릴리즈 15번이냐 릴리즈 16번이냐의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X62와 65의 차이점은 62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65의 디피처링 형태로 구성이 된 제품이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퀄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텔릿은 5G에 대해서 시장의 이 기술 주도권 부분에 대해서 적시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현재 내부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새로운 표준인 릴리즈 16번과 17번인데요. 아래쪽에 많은 내용들이 사실 있지만 기억을 하셔야 하는 건 사실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앞전에 말씀드린 URLLC를 지원할 수 있는 표준이 바로 릴리즈 16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URLLC는 초저지연 통신이라고 말씀드렸고, 기지국과 단말기 간의 에어상의 딜레이가 1ms 언더 정도로 이 타겟팅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지연이 짧은 서비스, 대표적인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로봇이나 또는 자율주행차 같은 데 적용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 속성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릴리즈 17인데요. 릴리즈 17은 원래 목표는 2021년 12월 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표준화가 완료가 되는 걸로 목표가 돼 있었는데, 요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인제 지연이 되지 않을까, 인제 고런 우려들이 존재는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목표가 올해 말까지 표준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릴리즈 17에는 eMBB와 URLLC와 그다음에 MMTC까지, 그러니까 5G의 중요한 속성이 다 들어올 뿐더러 기존에 인제 5G 표준에 녹여내지 못했던 다른 좀 enhanced 된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NTN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NR-U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IoT for NR이라는 이 세 가지가 릴리즈 17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NTN은 Non-Terrestrial Network의 약자입니다. 비지상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성 통신이라는 뜻인데, 위성 통신을 5G 네트워크 구조로 끌어들여서 백홀로 이용을 하거나 또는 음영 지역을 없애는 용도로 인제 사용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NRU, 여기서 U는 Unlicensed인데, New Radio Unlicensed가 의미하는 바는 V2X에서 예를 들면 요구되는 어떤 비면허 대역 주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5G에서 정의되는 어떤 ISM 밴드, 비면허 대역을 어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보 주파수로는 5.9에서 7 메가 플러스 어 사 5.9에서 7 기가 플러스 그다음에 4 기가 대역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요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과도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의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IoT for NR은 그 MMTC 특성인데요. 그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200 메가bps를
정도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그 사물 인터넷 전용 기술을 5G 망으로 녹여내는 것을 인제 IoT for N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로 현재 국내의 5G 주요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언론상에서 5G 커버리지와 관련된 많은 클레임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동통신 3 사에게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코로나 사태와 밀리미터 웨이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5G가 기대만큼 확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올해와 내년에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정부 국감에 올해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5G 기지국이 약 17만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어 우리나라 이동통신 3 사들이 LTE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지국 또는 중계기가 약 97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7만 개의 5G 기지국에는 밀리미터 웨이브 기지국이 포함된 숫자인데, 밀리미터 웨이브 기지국은 원래 정부에 제출된 투자 계획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45,000 국소를 설치해야 합니다만, 현재는 이통 3 사를 다 합쳐도 100 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5G 기지국이 LTE 기지국의 약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G 경우는 LTE보다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커버리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기지국을 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동통신사의 이런 더딘 5G 투자는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대규모의 투자를 단기간 내에 하기가 힘들다는 이슈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3 사들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5G 기지국을 공동으로 구축하겠다는 안을 발표했고요. 정부가 해당 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5G 공동망은 이동통신 3 사들이 각자 맡은 지역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상호 간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5G의 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 년까지 전국망 기준인 85 개시 읍면동까지 5G 공동망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5G 공동망은 3 사가 로밍의 형태로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SKT와 KT, LG플러스가 각각 어떤 지역을 맡아서 해당 지역에 농어촌 지역 위주로 기지국을 설치를 하고요. 이때 기지국만 공동망의 형태로 쓰게 되고, 기지국은 각사들이 이 자체적으로 인제 구축을 한 기지국에 연결이 됨으로 해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망의 구축 완료 목표는 2024 년까지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제 5G 특화망이라는 그런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5G 특화망은 영어로 하면 로컬 5G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빗 5G와는 좀 다릅니다. 기존의 LTE의 경우는 Private LTE라는 용어가 있었죠. 근데 이 Private LTE 또는 Private 5G는 기지국이나 교환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는 주체가 이동통신사였고, 사용 기업이 이동통신사의 그 특정 설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였음에 반해서 5G 특화망은 수요 기업이 기지국이나 교환기 같은 시스템을 직접 설치한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5G 특화망 이슈가 인제 대두가 된 것은 정부가 인제 28 기가헤르츠 대역의 투자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B2B 시장 전용으로 5G 특화망에 쓸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을 한다면 자체적인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대기업들이 '수요가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이고요. 이미 정부는 28 기가헤르츠 대역의 600 메가헤르츠 정도를 5G 특화망 주파수로 공급을 확정한 바 있고요.
현재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나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들이 이 5G 특화망의 구축에 관심이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5G 특화망에서 오로지 인제 밀리미터 웨이브만 써야 한다면 사실 밀리미터 웨이브는 아주 초고주파 대역이기 때문에 커버리지 이슈가 또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문제를 또 좀 특징을 하기 위해서 Sub-6에서도 이 비면허 대역을 특허망 용도로 할당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5G 밀리미터 웨이브 특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28 기가헤르츠라는 이 5G 주파수는 기존의 3G나 4G의 LTE 같은 주파수 대비하면 굉장히 높은 대역을 쓰고요. 이 높은 대역의 주파수 파장이 짧거든요. 파장과 주파수가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지겠죠. 근데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멀리 못 나간다는 얘기니까 커버리지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좁아지냐를 아래쪽 왼쪽 그림을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3G나 LTE 같은 경우에는 3 기가헤르츠 미만의 어떤 그런 주파수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도심 환경에서 대부분 한 2 킬로 정도, 물론 이 몇 킬로라는 건 사실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트래픽 환경이나 또는 전파 환경에 따라서 이 커버리지는 계속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노멀리 본다면,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도심 환경에서 2 킬로 정도 간다고 인제 보는데 5G가 사용하는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는 이것이 200 미터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이 이동통신 시스템 회사들이 시뮬레이션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좁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동통신 회사들이 밀리미터 웨이브 기반의 기지국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에서는 커버리지가 작다 보니까 기지국을 많이 깔아야 되고 기지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프론트홀의 어떤 그런 그 투자가 함께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비 투자가 예상이 돼서 우리나라 5G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5G 시장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5G 서비스 자체는 3.5 기가헤르츠 위주로 인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특정 지역, 예를 들면 트래픽이 아주 한다거나 아니면 또는 아까 특허망처럼 특정 사업자에서 쓰는 고런 사이트 위주로 밀리미터 웨이브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인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인제 5G로 어떤 IoT 디바이스나 어떤 그 다른 형태의 어떤 서비스들을 런칭을 할 때 모듈이라는 것들을 인제 공급받으셔서 인제 설계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는가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근에 모듈을 개발을 했던 회사가 아닌 회사들조차도 이 퀄컴의 그 라이센스를 획득을 하고 모듈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인제 언론에 발표하신 바가 있는데요. 물론 이 기술적인 장벽이 과거처럼 높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만 모듈은 기존의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다른 디바이스와 굉장히 또 다른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듈의 개발의 경험이 얼마나 긴가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근데 텔릿은 지금 1999 년부터 20년 이상 지금 IoT 모듈 사업에만 포커스를 해 왔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하는 최초의 모듈도 개발한 이 5G 관련돼서 단말 개발 경험과 모듈 개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게 누적이 되어 있는 회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현지 테크니컬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국내에 최근에 인제 중국의 업체들도 많이 이 모듈 업체들이 진출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텔릿 이외에도 글로벌 업체들이 한 두세 군데 정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모듈 업체를 제외한다면 지금 텔릿만큼 그 한국에 R&D 인력이 많이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텔릿은 현재 여의도에 한 150명 정도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에 약 100명 이상이 R&D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온사이트 서포트를 한국에서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밀리미터 웨이브나 SA를 가장 최초로 개발한 회사라는 점을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이런 신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 즉 누가 먼저 빨리 이 솔루션을 출시를 하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 회사는 한국의 R&D를 위주로 해서 이 5G와 그다음에 다음 세대인 릴리즈 16 5G 모듈 같은 것들을 타임 투 마켓이 되도록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릴리즈 15 이외에도 릴리즈 16이나 17 등을 지원하는 5G에 관련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턴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텔릿은 셀룰라 모듈뿐만이 아니라 통상 GPS 모듈이라고 부르시는 GNSS 모듈, 그다음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숏 레인지 모듈,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매니지먼트, SIM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커넥티비티 매니지먼트 솔루션, 그다음에 IoT 플랫폼까지, 디바이스 와이즈라고 불리는 IoT 플랫폼까지 IoT에 관련된 A부터 Z까지를 다 제공할 수 있는 회사이고,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텔릿이 20년 이상 지금 IoT 사업에만 포커스가 왔던 그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라이센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인제 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기업의 5G 모듈을 가지고 와서 서브 라이센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제 5G 모듈을 한국 시장에 런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서브 라이센스 자체가 불법이다 아니다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냥 생각해 보시면 이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텔릿 같은 기업들은 퀄컴 라이센스를 인제 풀리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IoT 디바이스를 시장에 출시를 하셨을 때 IPR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텔릿은 충분히 그 IPR 문제를 어 일 어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만, 원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서브 라이센스로 인제 받아서 쓰고 있는 일부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IPR 이슈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국가망, 예를 들면 뭐 전력망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뭐 전기자동차 충전이라든가 국가 인프라에 관련돼서 어떤 제품이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사실 보안상의 이슈 때문에 중국산 제품들이 좀 터부시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모듈을 선택하실 때는 라이센스의 보유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라이센스가 한국 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고, 한국 시장과 해외 시장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국내에서 잘 되면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큰 시장으로 나가셔야 할 텐데, 만약에 국내에 제한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모듈을 쓰신다면 해당 모듈로 개발을 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시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그런 분쟁들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통신 부분에서 특히 이 중국산 모듈들을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가격이 싸다고 예를 들면 중국산 모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로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인제 드린 것 같고요.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웨비나 등록을 진행하면서 사전 질문을 함께 받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이 중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퀄컴이 지난 2월 새로운 5G 모뎀인 스냅드래곤 X62와 X65를 발표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텔릿의 제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전에 제가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현재 텔릿은 X62와 X65 기반의 제품을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인제 Q2 말 또는 Q3의 3분기에 제품 공급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마케팅 샘플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그 이전에 뭐 Q1이라든가 하는 시점에도 제공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5G 특화망에 대응 가능한 텔릿 제품이 있는지입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5G 특화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28GHz 대역의 600MHz가 인제 할당이 됐고, Sub-6에 대해서는 특화망에서 특화망을 위해서 어떤 주파수를 할당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만에 한정시켜서 얘기를 드린다면, 현재 당사가 이미 출시하고 인증까지 완료된 FM980M이라는 모듈이 5G 특화망에서 사용되는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FM980M으로 5G 특화망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밀리미터 웨이브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주파수에 대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밀리미터 웨이브의 사업성과 시장성에 대한 텔릿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가 현재는 아직까지는 커버리지 이슈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들 문제 때문에 투자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활성화된 상태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밀리미터 웨이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라든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투자비 절감을 위한 공동망의 구축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또 특허망이라는 이 신규 시장을 B2B 신규 시장을 통해서 밀리미터 웨이브 활성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미터 웨이브 시장이 현재보다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밀리미터 웨이브가 갖는 전파의 어떤 제약 사항들을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밀리미터 웨이브가 5G의 메인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메인은 Sub-6 위주로 서비스가 될 것이고, 밀리미터 웨이브는 어떤 트래픽이 많은 지역 아니면 굉장히 인구가 밀집한 지역 위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28GHz 대역의 공동망에 대해서 텔릿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5G 공동망이 되게 되면 중요한 것은 3 사가 로밍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3 사의 주파수를 다 지원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요구 사항이 생깁니다. 근데 특히 인제 NSA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주파수는 LTE 주파수와 5G 주파수를 다 포함한 개념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텔릿이 지금 현재 SK텔레콤의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5G 공동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KT의 LTE 주파수라든가 아니면 5G의 LGU 플러스의 Sub-6 쪽의 채널 대역폭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케이스 인증이라는 부분을 새로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당사는 이 5G 공동망에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에 출시되는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이 아니라 향후에 출시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어 이 이통 3 사의 LTE 주파수 대역과 더불어서 이 5G의 Sub-6와 밀리미터 웨이브 전 대역을 다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등록 확인 메일에 있는 텔릿의 문의하기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다시 보기가 제공됩니다. 등록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메일로 다시 보기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김희철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